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EBS 스타 강사 특강. 오늘은 2015 고2 3월 학력평가 심층 분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새학기가 얼마 시작된지 않아서 치른 이 3월 학력평가. 나는 아직 고2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고2여서 중요합니다. 이 고2는요,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마련했습니다. 3월 학력평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학습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대표 강사분들 모셨는데요. 국어의 조아란 선생님, 수학의 김원준 선생님, 영어의 레이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1일에 치러진 3월 학력평가.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와 학생들 반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아란 선생님, 좀 어땠나요, 학생들은? 네, 실시간 등급 컷이나 실제 난이도와는 상관없이 그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항상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바로 본 직후에 그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시험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번 3월 학평은 그 출제 범위가 지금 고2 친구들이 작년 1학년 때 배웠던 그 학습 내용이 그 출제 범위입니다. 자, 따라서 1학년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임했던 학생들이라면 네, 무난하게,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봅니다. 좀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 국어, 영어와 달리 수학부터 좀 살펴보자면요. 유형이 조금 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준 선생님,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네, 국어와 영어는요, 단일형으로 시험을 치르지만 수학의 경우 자연계열은 가형, 인문계열은 나형의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영역이 다르지만 수학 1과 수학 2의 공통된 시험이 출제 범위가 똑같아요. 그럼에도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출제 문항과 그 난이도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또 고등학교 2학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반영이 되는데요. 기존의 단원들이 학년에 큰 변화,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데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또 아무래도 이 수능과 직결되는 고3과 달리 고1, 2는 3월 학력평가는 좀 못 봐도 괜찮아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의 위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3월 학력평가가 가진 의미 어떤 게 있나요? 레이나 선생님. 네, 우리가 2학년 올라와서 처음 치르는 학력평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번 시험에서 얻은 점수가 바로 전국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정말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돼요. 그래서 이 지표를 가지고 다음에 있을 6월 학평, 그리고 또 9월, 그리고 11월에 대한 단기 학습 목표를 정말 정확하게 세워볼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이번에 보신 여러분의 3월 학력평가입니다. 3개월씩 3개월씩 그리고 마지막 2개월 동안 그렇게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학습 목표를 세워서 공부를 했다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시험을 무기력하게 6월, 9월, 11월 그렇게 치러온 학생들보다 마지막 11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을 비교해보면 정말 놀랄 만큼 성적이 향상돼 있을 걸로 저는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의 이번에 받은 그 점수는 그냥 울고 낙담하기 위한 그런 점수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1년을 으쌰으쌰 보내기 위한 그런 지표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지표가 되는 중요한 시험, 좀 구체적으로 난이도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부터 좀 알아볼게요. 조아란 선생님, 국어 영역의 경우 이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 어떤 수준이었나요? 네. 이번 고2 3월 학평 이번 고2 3월 학평 국어 영역에서 그 느껴지는 의도를 제가 간결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고1이 아닙니다. 이제 정신 차리시고 공부하세요. 네. 이번 학평에서 국어 영역은요. 그 고2 친구들이 작년에 봤을 시험에 비교를 한다면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독서 영역에서 사회 영역 지문이 좀 그랬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익숙한 유형이지만 사실 이 고2 친구들은 문법 개념에 대한 정리가 아직 확실히 안 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항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화법, 작문, 문학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평이한 그런 편이었고요. 문학에서 좀 눈에 띄는 특징을 꼽자면 그 고전 시가와 수필이 복합 지문으로 제시됐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고2 친구들이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본 시험이었는데요. 그 첫 시험이 주는 그 경각심, 네, 그것은 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봅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이제는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될 만큼의 약간의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또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은 어땠나요? 김원준 선생님. 문과, 이과별로 수학이 가형과 나형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가형부터 살펴볼게요. 가형의 경우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객관식 1번부터 한 16번까지 그리고 단답형의 22번부터 27번까지는요. 여러분이 기본서를 가지고 기본적인 훈련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다소 평이한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문제들 4점짜리 중에 좀 고난이도 문제들이 여러분이 좀 해결하기 좀 까다로웠었던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쉬운 듯한 느낌이었지만 그 몇 개의 고난이도 문제들이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점수의 승패가 갈리는 그러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성적을 효과적으로 변별할 수 있었던 효과적인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확실하게 구분됐던 시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나형의 경우는 어떻게 출제됐나요? 네, 나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나형 문제는 가형과 시험 범위가 똑같지만 문과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기본 유형 문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공통문항 중에서 이과 학생들이 느꼈을 만한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나형에서만 등장하는 문제들도 역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과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도형의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가형에 비해서 더 어려웠을 만한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예상되는 1등급 커트라인도 가형에 비해서 나형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학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 영역은 어떻게 출제됐는지 레이나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1학년에 비교해서요. 지금 현재 좀 대략적으로 나온 그런 등급 컷을 보자면 많이 어려워지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을 친 많은 제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답은요 어떻게 풀었는데 지문의 그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라고 했어요. 그만큼 지문의 수준 자체가 조금 더 높아졌고요. 무엇보다도 수능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 문장 해석만으로는 절대로 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문장이 해석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문제풀이가 쉬웠을 테지만 이제 여러분 고2입니다. 고2에서는요. 고3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사고력을 통해서 문단 전체의 논리를 통해서 문제의 답을 추론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듣기 같은 경우에는 유형은 거의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words per minute이라고 하죠. 분당 발화 속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원어민 그 스피커의 말하기 속도도 1학년 때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기 때문에 듣기 부분은 평이하게 유형도 동일하게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출제의 경향과 난이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각 영역별 대표 문제 유형과 또 주목할 만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국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아란 선생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조아란입니다. 자, 오늘 국어 영역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그 대표 유형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지금 11번 문법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문법 문제에서는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이죠. 자, 일단 이렇게 보기 상자 안에 문법과 관련된 개념을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밑에 선지를 보시면 자, 이렇게 예를 줍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보기 상자 안에 제시되어 있는 그 이 문법 개념에 그 적절하게 해당되는 그 예를 여기서 골라낼 수 있느냐, 이 능력을 묻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잠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수능에서 문법 문제, 문법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이렇게 상자 안에 다 개념을 주니까 미리 뭐 공부를 하지 않아도 바로 그냥 시험장에서 풀 수 있겠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죠. 자, 하지만 이 문법 개념에 대해서 미리 정리가 된 상태라면 자, 보다 쉽게 이 내용을 이해하고 보다 빨리, 보다 정확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이 시점에서 문법 개념 정리는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2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을 합쳐서 반드시 한 문제는 이 서술상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국어 영역에는 항상 이 예외가 있어서 또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100%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99%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술상 특징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시면요. 그 선지를 보면 이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서술상 특징을 제시하고 뒷부분에서는 그 특징으로 인한 기능,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를 판단할 때 이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두 부분을 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표 유형이니까 반드시 익숙해지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한 문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7번 문제였는데요. 작문 문제였죠. 자, 이 문제 유형은 좀 여러분이 낯설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자, 기사에 초고를 쓴 학생이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이라고 되어 있죠. 낯설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3점으로 이렇게 매겨놓은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쯤 되면 사실 개요 수정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개요를 딱 주어놓고 이 개요에서 수정을 한다면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인가? 뭐 제목은 적절한가? 아니면 상위 항목에 하위 항목들이 잘 포함되어 있는가? 또 뭐 이 항목과 이 항목을 뭐 교환해야 되지 않는가? 자리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개요 수정 문제가 이쯤에 나왔었는데 자, 이번에는요. 자, 이렇게 보기 안에 새로운 기준을 줍니다. 자, 이 기준에 맞추어서 잘 수정한 그 초고가 어느 것인가 이걸 골라보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유형은 작문에서 좀 처음 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문제 보기 안에 그 주어지는 기준이 굉장히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선지를 고르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낯선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차분하게 응하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네, 이상 국어 영역의 조아란이었습니다. 네, 국어 영역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과 주목할 만한 문제 유형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시험이란 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번 3월 학력평가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번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준 선생님,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전국 단위로 치르는 3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같은 시험은요. 여러분이 학교 단위에서 시행되는 내신 시험과는 현격히 다르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크지 않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특성, 상황에 맞게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와 같은 시험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범위가 누적되어 출제되고 있고요.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여러분이 대학 수학 능력에서 봐야 되는 그러한 시험의 유형의 연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면에서 수능형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전국에서 위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 3월 학력평가의 결과를 보고 아직 점수가 정확히 석차가 얼마나 나온지는 파악되지 않지만 이 유형뿐만 아니라 나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스스로에게 채찍질 또는 잘 나온 점수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활용 도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수능에 대한 적응과 또 전국적인 그 상황에서의 나의 위치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좋은 시험이었는데요. 전국적인 위치를 파악했을 때 이 방송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좀 웃을 수 있는 위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웃기 위해서 나의 전국적인 위치를 파악하면서 아, 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웃으면서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요. 그 공부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될지 우리 레이나 선생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자세하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공부법 그러면 듣기는 뭐 매일 뭐 이렇게 이런 거 들으세요. 독해는 많이 푸세요 이러면 학생들은 선생님 so what 이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라는 식으로 정말 자세한 팁들을 많이 원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자세하게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우선 영역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듣기 같은 경우에는요. 모의고사 2회분을요. 일주일에 1시간 이내로만 학습하셔도 됩니다. 2회씩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요. 어휘 그리고 어법이 또 중요하잖아요. 또 2점 내지는 3점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어휘 같은 경우는 좀 3점으로 요즘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1시간 반 정도 내외의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에 3번, 꼭 3번 정도는 풀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해인데요. 독해는 아무래도 가장 많은 점수 그리고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장 조심해서 인텐시브하게 공부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제가 가장 권장하는 시간은 2시간 이내고요. 그리고 주 4일을 해주는데 정말 자세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4시간 정도 푸는 학생들도 뭐 5시간 푸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풀게 돼요. 왜냐하면 모르는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걸 계속해서 풀이하는 건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지금 3월 학력평가 점수 다 나왔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유형의 문제들 많이 틀리는지 나왔다고요. 특히 빈칸 많이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의 비중을 6 정도 두시고요. 그리고 자신 있는 부분을 4 정도 두세요. 그게 이제 나중에 고3이 가면은 뭐 7대3, 8대2 정도로 이제 좀 더 부족한 부분 채우기로 완성이 되는 그런 공부법이거든요. 6월 모평까지 꼭 여러분 이런 학습법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자세한 비율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그 정보 EBS I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학력평가와 모의평가에 대한 풀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조아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EBS에서는 아주 우수한 양질의 입시 통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왜 이런 서비스가 없었나 정말 아쉬웠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부러웠습니다. 네, 자 어떤 혜택들이 있나 제가 간략하게 그 항목별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자 실시간 등급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PC나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로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세 번째는 자, 과목별로 그냥 강사 선생님도 아니고요. 스타 강사진의 명품 강의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 이건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서비스인데요. 자, 문제집 및 정답지 다운로드 서비스를 저희 EBS에서 독점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오답 노트 서비스, 그리고 성적 분석, 빠른 채점 서비스, 자, 거기다가 입시 상담 서비스까지 정말 훌륭한 입시 통합 서비스를 현재 EBS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아란 선생님도 부러워한 EBS I 풀 서비스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수학 영역은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준 선생님 나와주시죠. 긴 시간 동안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치른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잔소리를 합니다. 시험 보기 전날에는
최상의 컨디션 딱 하나만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공부는 미리 하는 거지 최상의 컨디션은 바로 그 전날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컴퓨터용 사인펜 당연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은 전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시험 볼 때는 그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들을 때쯤은요. 기진맥진해서 거의 기어오다시피 집에 올 정도로 그 정도로 모든 에너지 쏟아 붓고 왔어야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랬죠? 자,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가형과 나형에서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었는지 이 수학 특징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학 영역에서는요. 21번이 주는 상징성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1번과 30번이 있는데 21번은요.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자, 문제를 살펴보시면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원 밖에 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직선 그리고 여기 길이가 3이라고 해놓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예요. 보통 이러한 접근 방법을 찾지 못하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뭘 하냐면요. 아무 의미 없이 보조선만 열심히 그어댑니다. 그런데 문제 푸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구하고 있어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있어요. 직선은 두 가지 정보만 필요하거든요. 이미 점이 주어져 있고 기울기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기울기를 구할까? 조건 하나를 찾아내는데 여기서는 원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세워도 여러분이 풀 수 있는데 바로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수학은 한 가지 방법만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P의 좌표만 구해도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데 점 P는 A, B로 정보 두 개를 찾아야 됩니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루트 10이다. 그리고 P부터 A까지 거리가 3이다. 라는 조건만 풀어도 역시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러한 대표 유형 문제로 이 문제를 선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또 볼까요? 30번 문제입니다. 30번이 주는 상징성 있다 했죠. 자,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는 다소 여러분이 생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발문을 보시면요. 딱 눈치껏 차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등식의 영역에서 최대치수를 묻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이 발문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알기 힘듭니다. 즉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이건 줘도 여러분이 잘 활용하기 힘들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기존에 배웠던 게 이 유사한 게 뭐였을까 해서 이 표현, 자, 대칭이동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자세히 해설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배운 게 뭐였을까 하면서 이 영역을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들, 생소하지만 여러분이 배웠던 개념 이끌어내서 문제 해결이 되는 실마리를 꼭 찾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 21번과 30번과 같은 문제들이 수능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나형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형, 우리 인문계열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인데요. 인문계열 학생은 우선 기본적으로 수학을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형이 나오면 또 겁을 먹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실수 M, 즉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이 조건을 또 써먹지 못합니다. 21번과 같이 아주 의미 없는 보조선만 긋다가 또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21번과 같이 이 나형에서도 16번 도형 문제 해결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기에서 이 기울기가 주는 의미 그리고 원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는 것 같다는 것만 효과적으로 활용해도 그리고 이쪽이 직각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정사각형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단서들을 체크하고 적용한다면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7번인데요. 이 문제를 선생님은 신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요. 여러분의 선배들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충분히 훈련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처음 만나는 유형입니다. 왜냐면요. 이게 수열이에요. 수열은 여러분이 11월, 즉 작년 11월 시험에서는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으로 지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과서 또는 기본서에서 만나는 수열, 이쪽의 수학적 귀납법 증명 문제는 이러한 패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통 어떤 거였냐면요.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n 1부터 n까지 합이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라. 그랬을 때 K번째까지 성립함을 가정하고 그 다음인
K+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는 게 기본적인 패턴인데 이런 건 자 어떻게 다르냐면요. n번째와 n+1번째의 관계, 즉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AN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즉 교과서에서 푸는 단순한 수학적 귀납법 증명 문제하고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자, 물론 여러분에게 증명을 하라고 하는 수준까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증명할 수 있는 정도까지면 좋은데 그래도 그게 아니더라도 문맥을 잘 파악하셔서 빈칸들 앞뒤 관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유형은요.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등장합니다. 이 출제 범위가 계속 해당될 때까지 여러분은 이러한 유형, 패턴 기억하시고 꾸준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대표 유형, 그다음에 또 신유형의 문제를 한번 살펴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EBS 수학 영역 김원중이었습니다. 네, 수학 영역 가형과 나형의 출제 경향과 주목할 만한 문제 유형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린 또 다음 시험 준비해야 될 텐데요. 앞으로 남은 시험 일정 어떻게 되나요? 네, 3월 이후에 고2 학력평가 일정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자, 3월 학력평가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제 6월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은 2015년 6월 11일. 묘일은요? 그렇죠. 목요일 날 치러지고요. 그리고 9월은요. 2015년 9월 2일 그리고 요일은 수요일에 치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11월 학력평가는요. 2015년 몇 월? 그렇죠. 11월이고요. 17일 화요일 날 치러질 예정입니다. 네, 바로 이어지는 학력평가가 바로 6월인데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학력평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김원준 선생님. 네, 우리 이번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을 보고 분명히 느낀 점이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1학년 겨울방학 공부를 마치고 본 첫 시험이는데요. 작년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 때문에 더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고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런 양이 많기 때문에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을 보고 희비가 엇갈렸을 겁니다. 시험을 잘 보지 못한 욕심껏 점수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요. 반성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하지 못했거나 또 하나는 시험 범위를 무시하고 있었던 그렇게 준비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출제 경향이라고 하면 좀 막연해 보이는데요.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시험 일반적인 어떤 문제집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 물어보는 고난이도, 활용 문제 이런 부분의 연습이 충분했었는지 이걸 한번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면 출제 경향적인 면에서 떨어졌다고 보시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개념만 복습했다고 하면 그 정도의 단순, 공식 외우는 정도 어떤 그런 패턴만 확인한 것 갖고는 이러한 실전형 문제에서는 다소 적응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시험 범위에 대한 간과인데요. 우리가 보통 방학 동안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할 때 보통 예습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은 시험 범위인 수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수학 1, 수학 2가 아닌 그냥 2학년 앞으로 배울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의 시험 범위를 무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노력이 결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다른 영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신 시험 못지않게 집중력을 발휘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러한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은 어떻게 봐요? 그냥 평소 실력으로 봐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평소 실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러한 전국연합 학력평가 내신 시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봤던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지를 쭉 훑어보면서 또는 기출문제를 훑어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다시 한번 꼭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신 대비 못지않은 그러한 학습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뿐만 아니라 9월에서도 11월에서도 점점 향상되는 안정적인 점수 확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이 3월 학력평가 꼭 복습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복습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영어 영역 심층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이나 선생님 알려주시죠.
안녕하세요. EBS 영어 영역 레이나입니다. 시험을 치른 많은 고2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해석은 되는데요. 문제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정말 아리송해하고 있는데요. 그런 제자분들 그리고 또 그런 제자분들을 아들, 딸로 둔 어머님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31번 문제부터 함께 보도록 하실 텐데요. 이 31번 문제 보이십니까? 빈칸 문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그런 빈칸 문제. 제가 사실은 3점짜리 위주로 문제를 좀 갖고 왔어요. 아무래도 이 영어 영역이 아주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문제들 위주로 풀이법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지문 다시 풀었던 거를 또 한 번 보는 거 정말 울렁증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다 생략하고 문제 풀이법 위주로 임팩트 있게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문 속에 빈칸을요, 그 아래에 이어지는 그런 뒷받침 문장들의 단서를 통해서 추론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선지로 넘어가 보면 leisurely, systematic, dangerous, stressful, isolated 이렇게 지금 각자의 어떤 그런 꾸며주는 단어들이 선지 1, 2, 3, 4, 5로 있어요. 저는 선지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특히 형용사나 부사가 나왔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leisurely 그러면요, 여가가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여유가 있는, 느긋하냐는 뜻이 좋은 거고요. systematic, 체계적인 거예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위험한,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그리고 고립된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은, 좀 네거티브한 그런 선지라고 파악을 하고 바로 단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Compared to farmers, hunter-gatherers led a more 빈칸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죠. 뒤에 life까지. 근데 많은 학생들이 compare to를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이 compare to라는 거 첫 번째 문장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잖아요. 진짜 뼈에 박힐 때까지 3-4번은 읽어주셔야 됩니다. 왜 비교를 할까요? 그리고 누가 더 우선하는 걸까요? 그 두 개를 꼭 챙기세요. 두 개의 소재가 나왔다는 거는 그 소재들 사이에 그렇죠, 비교 및 대조가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farmer보다 hunter-gatherers가 주어로 나왔기 때문에 주인공은 사냥 채집자들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주제어를 잡고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빈칸의 힌트를 볼 텐데 더욱 무슨무슨한 삶을 영유했다라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서 첫 번째를 볼게요. Modern anthropologists who have spent time with surviving hunter-gatherer groups report that gathering food only accounts for a small proportion of their time, far less than would be required to produce the same quantity of food via farming. 엄청나게 깁니다. 4줄짜리예요. 저도 숨이 찰 정도인데 중요한 단어 제가 좀 표시를 해봤거든요. 현대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 인류학자들은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라고 출제하시는 분들이 쓰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독해 지문입니다. 그런데 왜 유명인 혹은 전문가 얘기가 나올까요? 제가 힌트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gathering food, 음식을 채집을 하는 데에는 작은, 그들이 쓰고 있는 그 시간에 아주 작은 비율만이 소요가 되는데요. 즉, 이 소요되는 시간은 농사를 통해서 음식의 같은 양을 생산할 때 요구되어지는 시간보다 훨씬 작다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modern anthropologist,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는 것은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독해 지문 읽을 때 doctors, 의사들은 말하지. 아니면 researchers, 연구자들은 얘기하지. 그리고 studies have shown that, 그러면은 어떤 연구 결과가 무엇이라 하더라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 앞 혹은 뒤에 있는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채집이 농사보다 같은 생산량 대비 훨씬 더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가 힌트로 나왔고, 사실 독해 잘하는 친구들 요 한 문장 보고 답 그냥 고릅니다. 혹시나 하니까 조금 더 제가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단서예요. 부시맨이 나왔고요. 이거 발음 못한다고 본인을 탓할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좀 힘듭니다. 중요한 건 for example이에요. 유명인의 말을 갖고 온 것도 모자라서 얘까지 들어주죠. 부시맨 그리고 뭡니까? 하스다 유목민, 부시맨과 하스다 유목민. 왜 예로 들었을까요? 그렇죠. 사냥 채집자들의 예를 든 거예요. 이들의 경우를 보니까 일하는 시간이
뭐 14시간도 안 되고 엄청나게 작은 시간이 나오면서 뒤에 하나 나옵니다. That leaves 이런 표현 상당히 중요하죠. 결론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뭐냐고 하면은 a lot of time free for leisure activities, socializing and so on. 그래서 이미 지금 답이 나오고 있죠. 그죠? 여가 활동에 쓸 수 있는 자유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단서. 이제는 인용까지 합니다. quotation까지요. 실제로 그 부시맨이 대답하기를 Why should we plant? 뭐 when there are so many mongogo nuts in the world. 세상에 채집해서 먹을 그런 몽고고 열매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왜 굳이 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해야 하오라고 반문을 하는 부분까지 나왔고요. 마지막에는 in effect 뭐 사실상 그런 사냥 채집자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을 일하고 일주일에 5일을 그렇죠. 주말로 가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막 이렇게 동그라미를 심각하게 치지 마세요. 너무 문장에 파고들지 마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 이틀 가고 5일을 놉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땐 EBS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자, 보시면요. 실제 인물의 말을 인용하고 2일 일하고 5일 쉰다는 말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뭐예요? 정답이 체계적입니까? 아니요. 그들의 삶은 여가가 많아요. 시간이 남아돕니다. 3점짜리지만 답은 그냥 쉽게 나와요. 몇 번이요? 1번이 되는 거죠. 이어서 다음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요. 34번 마찬가지로 빈칸인데요. 그냥 빈칸 문제 아니고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결어를 추론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연결어 추론은요.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추론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괄호 A번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it comes to salt and sweets, there's little a parent can do to change your child's inborn desire for them, which 뭐 이렇게 길게 들어가죠. 제가 중요한 표현만 골라왔어요. 여긴요, 보통 little 이런 거 나올 때 어가 들어있지 않으면 상당히 조금밖에 없다. 부정적인 느낌이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대요. 바꿔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대요. 근데 밑에는요, 적어도 환경은 바꿔줄 수 있대요. 상황은. 두 개의 관계는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however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B로 가볼까요? 아기를 두 집단으로 비교 대조를 하는 부분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위에 아기들을 보니까 salted food, 소금이 쳐진 음식에 자주 노출이 된 그 아이들은요. 그런 소금에 대한 경험이 적은 아기들보다 소금기가 있는 시리얼을 더 선호하더라라는 게 돼 있고 밑에 보면 소금이 아니죠. 이번에는 sugar water, 그래서 다른 색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설탕물을 먹어본 아이들이 좀 덜 그렇게 노출이 된 아기들보다 더 그것을 설탕물을 더 먹으려고 하더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맛에 노출이 된 아기들이 그렇지 않은 아기들보다 더 그 맛을 원하는 건 공통적이에요. 그리고 소재는 다릅니다. 소금 대 설탕. 이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그죠?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금 같은 논리의 집단입니다. 근데 소재는 그렇죠. 달라요. 같은 논리가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같은 논리 구조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유사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제가 앞으로 다시 한 번만 넘겨볼까요? 자, 처음에는 however, 그러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유사관계니까 그렇죠. similarly가 되겠죠? 이렇게 풀 수 있었고 마지막 37번 하나 더 보도록 하면요. 순서 문제예요. 순서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핵심어를 고르면 답이 그냥 쉽게 나옵니다. 처음엔 어떤 항목을 살 때래요. 근데 이 항목이 A, B, C는 공통적으로 토마토가 나오게 돼요. 항목의 한 구체적인 예가 토마토가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글의 순서는요. 상위, 하위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마토로 들어가려면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let's say 뭐뭐라고 가정합시다라는 말을 지금 끌어주고 있고 a tomato가 that tomato로 바뀌는 이런 지시어를 통해서도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문장 하나만 해결해서는 절대로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유형은 늘 나오지만 그 핵심은 문단을 파악한 여러분의 구조를 뚫어보는 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EBS 영어 영역 레이나였습니다.
네, 이렇게 영어 영역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학력평가나 모의평가는 수능 준비의 시작이죠. 그렇다면 2017학년도 수능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국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조아라 선생님? 네. 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 여러분부터 새 교육과정, 그러니까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죠? 네. 자, 2017 수능의 그 국어 영역에서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큰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은 바로 A형, B형으로 이렇게 수준별로 시행되던 그 시험 형태가 통합형으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궁금한 거 생겨야 돼요. 궁금한 거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자, 그러면 기존의 A형, B형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대비를 해야 되냐 이게 궁금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그 통합형으로 전환이 된다면 문제는요. A형보다는 좀 어렵고 B형보다는 좀 쉬워질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과 계열 친구들이라든지 예체능 계열 친구들은 좀 다소 부담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여기에서는요. 자, B형을 기준으로 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항상 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B형을 기준으로 대비하시는 겁니다. 네, 이 통합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좀 B형을 중심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수학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김원준 선생님. 네, 지금 한동안 국어하고 영어도 A형, B형으로 갔다가 이제는 국어만 A, B형 남았다가 이제는 통합형이 됩니다. 하지만 수학은 그대로 A형, B형으로 나뉘어 있듯이 계속해서 나뉘어 있습니다. 이름만 바뀝니다. A형, B형이 아니라 가형, 나형으로 나뉩니다. 자, 자연계열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가형, 인문계열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나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교과목이 각각 다릅니다. 자연계열이 치르는 시험에서는 미적분 2,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가 출제가 되고요. 인문계열 학생들이 치르는 나형에서는 수학 2, 미적분 1, 확률, 통계가 있습니다. 이과 학생들이 치르는 그 시험을 보면요. 이 세 개 과목이 우리가 정규교육 과정에서 총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상위 3개의 과목이 됩니다. 자, 3개에서 한 시험을 전체를 내기 때문에 어려운 각각의 교과목이 3분의 1씩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를 쉽게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수학 개념은 어려운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탄탄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수원, 수투, 미적분 5는 출제되지 않는다고요? 수학에서 배경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본 개념은 충실하게 해야 되고 해당하는 상위 과목 충실히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인문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뭐라 했습니까?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있는 수학 2가 들어갑니다. 한동안 1학년 과목이 수능에서 수학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인문계열 학생 입장에서는 1학년 때 배웠던 그때 교과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문제를 꼼꼼하게 그리고 실전에 맞는 문제까지 많이 다뤄봐야 됩니다. 상당히 긴 호흡의 과정을 훈련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어 영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나 선생님, 영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네, 사실 영어의 경우에는요. 지금 고1부터 절대평가로 바뀐다라고 지금 평가안이 나왔잖아요. 따라서 2017년에 우리 고2 학생들은 많이 변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영향력을 놓고 볼 때 우리가 2018년에 대한 변화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2018년에 우리가 거의 평준화하다시피 좀 난이도가 쉬워지면서 절대평가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건요. 변별력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변별력이 낮아진다는 건 그렇죠. 절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문제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조심을 해서 영어만큼은 쉽더라도 다시 보고 꼼꼼하게 다지는 그런 공부 방법을 꼭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7학년도 수능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좀 특징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학습 계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계획뿐만 아니라 또 내신 관리 논술도 준비해야 되는데요. 고위 학생들 위한 학습 방향과 방법, 과목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아라 선생님, 국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원래 교육 과정이 바뀔 때마다 이 고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평가가 시행이 되는데 올해는 예비 평가를 보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올해 보는 6월, 9월 모의 평가 수능이 2017 수능으로 가게 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기출 문제들과 그리고 EBS 교재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준비를 해 두신다면 2017 수능 대부는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일게요. 이 국어라는 것이 정말 하루아침에 성적이 향상되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많은 작품을 다양한 갈래의 글을 접하면서 사고력과 논리력 등을 키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원주 선생님, 수학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을 준비할 때는요, 바뀐 교육 과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의 기출 문제를 이게 정말 맞게 되어 있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학교 수업과 EBS 강의, EBS 교재를 기준으로 기준선을 삼는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내신, 수능, 논술까지 다 잡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풀지 마시고요, 연습장에다가 논리적으로 푸신다면 이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레이나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체계적인 영어 학습을 위한 조언 부탁드려요. 네, 2018년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이 돼요. 따라서 더 어려워지진 않을 겁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교과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과 과정 속 문법, 그리고 어휘를 꼼꼼히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EBS는 필수인 거 아시죠? 또한 난해한 고득점 문제보다요, 논리가 뚜렷한 정말 좋은 지문들을 엄선해서 많은 양을 독해해서 독해 시간에 대한 그런 빠른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EBS에서는 여러분의 이런 모든 학습법을 망라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EBS 강의 커리큘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기본 개념에는 올림포스 그리고 올림포스 평가 문제집이 준비돼 있어요. 그리고 수능 기초로 넘어가죠. 수능 기초에는 수능 길잡이 지금 여러분 준비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신 대비 빼놓을 수 없죠. 학교 시험 대비 특강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EBS 스타 강사 특강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예비 수험생 고위 학생들 힘내시고요. EBS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